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 이야기 채널에 다시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랑과 희생, 그리고 운명을 믿는 마음에 대한 감동적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마음을 편히 하고 김민수와 이지은의 따뜻한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저는 40살의 남자 김민수입니다. 여러분은 운명을 믿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렇게 말하니 꼭 도를 아십니까? 처럼 들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저는 그 운명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해 봤습니다. 운명인지 하늘이 저에게 내려준 마지막 관용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 덕분에 저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제게는 기적과도 같았던 그때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부디 편안하게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꽤 여유로운 집안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고위 공무원까지 지내신 분이었고 어머니는 약사셨죠. 부모님은 외동인 저를 무척이나 애지중지 키우셨습니다. 문제는 저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셨다는 점이에요. 그런 환경에서 자란 저는 이기적이고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인 줄 알았던 저 주변에는 자연스레 친구가 없어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어린 시절에 저는 공부만 잘했지 정말 싹수가 없는 아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제게 유일하게 먼저 다가와 잘해준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 친구는 바로 국민학교 4학년 때 처음 같은 반이 된 이지은이라는 친구였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자마자 제 짝이 된 순간 친구가 없던 저를 챙겨줬죠. 아, 너 나 좋아하냐? 왜 자꾸 나랑 붙어 다니려고 해? 하지만 이지은은 아무도 저와 짝을 하고 싶어 하지 않던 체육 시간에 먼저 손을 내밀며 짝이 되자고 했고 늘 혼자 도시락을 먹던 점심시간에 제 옆에 남아 함께 밥을 먹어줬어요. 솔직히 저는 자존심 때문에 친구가 필요 없는 척했지만 사실은 외로웠습니다. 그래서 제 옆에 있어주는 이지은이 좋았지만 말은 삐뚤어지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런 제 말에 이지은은 픽 웃으며 이렇게 말했죠. 너 친구 없잖아. 그래서 내가 친구 해주는 건데. 왜? 나 갈까? 너 나랑 놀기 싫어. 누가 가래? 그냥 물어본 거지. 이지은은 워낙 남녀노소 모두에게 인기가 많아 늘 주변에 친구들이 몰렸는데 이지은이 옆에 있게 되면서 자연스레 저도 다른 아이들과 조금씩 어울리게 됐습니다. 제가 평소처럼 친구들에게 못된 말을 하려고 하면 이지은은 제 등을 퍽퍽 치며 큰 소리로 야단을 치기도 했어요. 으이그. 아, 김민수. 네가 그러니까 친구가 없는 거야. 너 때문에 민재가 넘어진 건데 미안하다고 해야지. 왜 넌 잘못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애를 노려봐. 입장을 바꿔서 민재가 널 넘어뜨렸는데 너처럼 행동하면 넌 좋겠니? 네가 뭔데 날 자꾸 가르치려고 해. 우리 부모님이 난 틀린 거 하나도 없다고 하셨어. 부모님이 여기 계시지도 않는데 내가 잘못했는지 아닌지 어떻게 아시? 너 마마보이야. 네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지금 내가 스스로 생각해야지. 저와 동갑이었지만 이지은은 정말 야무지고 똑똑했습니다. 저처럼 공부만 잘하는 철부지와는 격이 달랐죠. 이지은 덕분에 저는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고 반성도 하게 됐어요. 그땐 너무 어려서 솔직하지 못했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그 4학년 때부터 이지은을 짝사랑했던 것 같아요. 아, 김민수. 우리 또 같은 반이네. 중학교 와서도 너랑 같은 반이 될 줄이야. 너무 반갑다. 근데 너 많이 변했다. 친구들이랑도 잘 지내고. 이거 다 이 누나가 사람 만들어줘서 그런 거 알지? 이지은은 국민학교 6학년 때와 같은 중학교 2학년 때도 저와 같은 반이 됐었습니다. 그때 저는 많이 활달해지고 재수없는 성격도 고쳐서 주변에 친구가 꽤 많아졌어요.
이지은은 생글생글 웃으며 제게 장난을 쳤는데 사춘기라 그런지 그때도 제 입에서는 괜히 툴툴거리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웃겨. 이게 원래 내 성격이거든. 그리고 내가 너보다 생일이 2달 빨라. 누나는 무슨. 사실 그 말과는 달리 저는 이지은에게 정말 고마워하고 있었어요. 만약 이지은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이기적이고 친구 없는 외톨이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중학교 3학년이 되면서 저는 이사로 인해 같은 서울 다른 동네로 전학을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엔 휴대폰이 보편화된 시대도 아니었고 이지은은 그 흔한 삐삐조차 없던 애라 자연스레 우리의 인연은 끊겼죠. 하지만 혼자서만 오래도록 짝사랑했던 이지은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제 가슴 속에서 잊혀지지 않더군요. 약대를 다니고 졸업 후 약사가 될 때까지 2번 이성과의 만남을 가져보긴 했지만 왜인지 오래가지 못했어요. 이지은, 너 나 기억해. 나 민수야. 김민수. 너 오랜만이다. 어쩜 이렇게 어릴 때 그대로냐. 안 그래도 조금 전에 애들한테 들었어. 너 너희 어머니처럼 약사 됐다며? 멋지다. 그렇게 끝나지 않던 제 짝사랑은 제 나이 34살에 처음 열린 국민학교 동창회에서 꽃을 피울 수 있었습니다. 이지은을 다시 만난 거죠. 어린 시절과 달리 많이 성숙해진 저는 그날 이후 절대 이지은을 놓치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이지은과 약속을 잡고 20여 년간 하지 못했던 고백도 하는 등 노력한 끝에 이지은과 연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우리는 정말 뜨겁게 연애를 했어요. 저는 정말 이 사람 없으면 안 되겠구나 하는 절실한 마음을 이지은에게 느꼈습니다. 그렇게 연애 3년 만에 저는 이지은에게 청혼을 하게 됐어요. 지은아, 내가 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나랑 결혼해줄래? 진심이야. 진심이야. 반지는 언제 샀어? 고마워. 민수야. 근데 너희 부모님이 날 허락해 주실까? 우린 직업 차이도, 집안 차이도 너무 많이 나잖아. 이지은의 걱정처럼 솔직히 저도 부모님이 걱정되더군요. 부모님은 제게 거는 기대가 아주 크셨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제가 먼저 이지은에 대해 말씀드리자 부모님은 극구 반대하셨습니다. 부모도 없이 어릴 때부터 할머니 손에서 여동생이랑 자라났다고. 게다가 직업도 평범하다고. 아유, 팀모가. 애비 주위엔 자식들을 재벌집에 시집장가 보냈으면 보냈지. 그런 집안에 결혼시킨 사람은 없다. 이 아빠 명성에 먹칠할 셈이야. 내 아버지 말이 맞아. 민수야.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워서 약사까지 만들었는데 그런 너랑 어울리지 않는 애랑 결혼을 한다고. 우린 절대 결혼 허락 못한다. 아예 인사시키지도 마. 무작정 그렇게 반대만 하지 마시고요. 어머니, 아버지, 지은이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도 없을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은이는 정말 멋지고 좋은 애예요. 만나보시면 분명 생각이 바뀌실 거예요. 부모님은 이지은이 5살 때 사고로 부모님을 잃고 형편도 평범하고 직업도 평범하다며 절대 며느리로 들일 생각이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부모님을 끊임없이 설득했죠. 이지은에게 미안해하면서요. 내가 직접 찾아가서 인사드려볼게. 나도 민수 너랑 꼭 결혼하고 싶으니까 너희 부모님께 잘 보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거야. 이지은이 상처받을까봐 저는 부모님의 허락을 얻은 뒤에 인사시키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찬 이지은은 직접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설득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부모님은 이지은을 처음 보시기도 전에 결혼을 허락해 주셨죠. 에휴, 배 속에 우리 집안 핏줄이 생겼다니 어쩌겠니. 솔직히 우린 지금도 내가 마음에 안 든다. 근데 우리 민수가 너 아니면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아이까지 생겼다고 하니 결혼 허락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저 두 분께 정말 잘하는 며느리가 될게요. 믿어주세요. 왜냐하면 얼마 뒤 우리는 축복받은 생명이 찾아왔음을 알게 됐거든요. 이지은 뱃속에 아이가 생긴 거죠. 절대 아이를 잃을 순 없다고 못 박은 제 말에 부모님은 결국 결혼을 허락하고 이지은의 인사도 받아주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드디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저희 집에 잘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안부 전화도 자주 드리고 저와 함께 자주 찾아가기도 하면서요. 하지만 부모님의 태도는 썩 따뜻하지 않으셨죠. 어머님, 아버님, 제가 집에서 갈비찜 좀 해왔는데요. 솜씨는 부족해도 열심히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드셔주세요. 재료는 좋은 거 샀니? 우린 비싸고 신선한 고기 아니면 안 먹는데. 아무튼 맛이 없어도 잘 먹어보려고 노력은 하겠다는 소리야. 어머니, 애써 음식 만들어 온 사람한테 왜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는 아내를 대하는 부모님의 태도가 불편했지만 아내는 괜찮다며 제게 웃어 보이곤 했습니다. 부모님도 시간이 필요하실 거라면서요. 전 그런 아내에게 미안했지만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처가 식구들에게 정말 잘하려고 노력했어요. 연애 시절부터 저는 종종 아내 집에 찾아가 처제와 아내를 키워주신 할머님께 선물도 드리고 잘해드리곤 했죠. 할머님, 오늘 드신 전복 어떠셨어요? 아주 싱싱하고 맛있었죠. 그래, 내 그렇게 토실토실한 전복은 처음 먹어봤네? 민수야, 근데 매번 너무 비싼 음식만 사주는 거 아니야. 고마워서 나도 뭐라도 더 해주고 싶은데 이 늙은이가 뭐 해줄 게 있어야지. 아유, 저희 집사람을 이렇게 잘 키워주셨는데 그거 이상으로 뭘 더 해주세요. 그냥 오래오래 건강만 하세요. 할머님, 우리 다음엔 바다 보러 갈까요? 저번에 남해로 갔으니까 이번엔 동해로 가요. 이 손주 사위가 아주 편안히 모시겠습니다. 처제, 자, 다. 어머, 형부, 우리 회사까진 어쩐 일이세요? 그제 처제 언니랑 말다툼했다며. 처제 성격에 그런 걸 주변에 하소연하고 다닐 사람도 아니고 혼자 속상해하고 있을 것 같아서 위로해 주려고 왔지. 처제 언니 뒷담화도 같이 해주고. 우리 오늘은 우리 집사람 빼고 둘이서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들어가자. 언니 뒷담화요. 좋죠. 역시 우리 형부가 최고라니까. 저도 알아요. 언니가 저 걱정해서 잔소리하는 거라는 거. 근데 잔소리가 너무 과해서 문제예요. 고작 3살 차인데 언니가 저를 아직도 어린애 줄 아는 거 아니냐니까요. 참 인간적이고 따뜻한 처가 식구들이 정말 좋았습니다. 그랬기에 연애 시절부터 더 자주 찾아가 처가 식구들과 시간을 보내길 좋아했죠. 뿐만 아니라 저는 특히 날이 갈수록 연로해지시는 할머님의 건강도 열심히 챙겼어요. 약사로서 노인에게 좋은 영양제를 골라 사다 드렸고 비싼 종합건강검진도 시켜드리면서요. 여보, 짜잔. 당신이 며칠 전부터 먹고 싶어 했던 파스타야. 맛있겠지? 쉬는 날인데 늦잠 좀 자지. 언제 일어나서 이런 걸 준비했어? 에이, 사랑하는 당신이랑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면 잠 같은 건 1년 안 자도 돼. 또 오버한다. 어디, 그럼 맛 좀 볼까? 너무 맛있어. 여보, 정말. 아, 다행이다. 앞으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다 말해. 내가 평생 만들어줄 테니까. 누구보다 소중한 존재인 아내에게 제가 잘했던 건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며 이젠 부모님만 제 아내에게 마음을 열어주시면 모든 게 완벽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우리의 결혼 생활은 결코 순탄하게 흘러가지 않더군요. 미안해, 여보. 우리 아이,
내가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어. 아내는 임신 6개월 만에 유산으로 아이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떠나보낸 후 아내는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몸과 마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아내를 살피고 보살폈죠. 하지만 날이 갈수록 아내는 더 힘들고 우울해하더군요.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저는 아내를 그렇게 만든 원인을 알게 됐어요. 여보, 사실 나 어머님, 아버님 때문에 너무 힘들어. 가뜩이나 우리 아이 잃은 것도 너무 슬프고 속상한데 두 분 때문에 정말 미칠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를 털어놓던 아내의 말을 듣고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동안 아내를 힘들게 만든 사람은 바로 저희 부모님이더라고요. 어머님하고 아버님이 내가 유산한 후에 번갈아가면서 자꾸 전화하셨어. 처음엔 위로하시려는 줄 알고 받았더니 그게 아니더라. 두 분은 이제 걸림돌인 아이도 없는데 나보고 하루빨리 이혼하라고 종용하셨어. 내가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다고 하니까 어머님이 글쎄 뭘 하셨는지 알아? 뭐라고 하셨는데? 내 씨가 나빠서 애가 유산된 거래. 그리고 난 애를 잃은 것처럼 앞으로도 당신 앞에 불행만 가져올 팔자 더러운 애니까 당장 당신 옆에서 떨어지라고 하시더라. 나 정말 크게 상처받았어. 너무 놀라서 심장이 쿵쾅거리더군요. 아내는 그동안 제 부모님에게 날이 바짝 선 말들로 이혼을 강요당했던 거예요. 아내는 제 부모님이 저 몰래 뱉어낸 가시 같은 말들을 털어놓으며 서럽게 울었습니다. 그걸 대체 왜 나한테 말을 안 했어? 왜 그걸 듣고만 있었냐고. 당신 맨날 당신 부모님 때문에 나한테 미안해했잖아. 당신도 우리 아이 잃은 거 속상할 텐데 나 챙겨준다고 힘든 티도 못 냈던 거 다 알고 있어. 그런 당신에게 어머님, 아버님으로 인한 속상함까지 얹어주고 싶지 않아서 그냥 혼자 참았던 거야. 그럼 전화라도 받지 말지 그랬어. 솔직히 나 바보 같다고 해도 좋은데 어머님, 아버님이 무서워. 내가 태어나서 만나본 사람 중에 가장 드세고 기가 센 분들이란 말이야. 전화 안 받으면 문자 계속 보내시는데 그게 더 스트레스 받고 무서워서 그냥 전화를 받았었어. 근데 이젠 더 이상 혼자 삭힐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서 이렇게 당신한테 털어놓는 거야. 여보, 당신도 혹시 이제 나랑 이혼하고 싶? 그걸 말이라고 해. 내가 어떻게 당신 없이 살 수 있겠어? 걱정하지 마, 여보. 내가 꼭 지켜줄 테니까. 그동안 우리 부모님 때문에 많이 힘들었지. 내가 미안해. 지켜주지 못해서. 저는 아내에게 울며 사과한 후 곧장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께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화를 냈어요. 괜히 아내에게 피해가 갈까봐 거짓말로 아내를 감싸기도 하면서요. 어떻게 제 아내한테 그런 무서운 말들 하실 수가 있어요? 두 분도 자식 있는 부모인데 어떻게 아이 잃은 사람한테 씨가 나빴다느니 팔자가 사납다느니 하면서 이혼을 강요하냐고요. 너 나랑 내 엄마한테 지금 소리 지르는 거냐? 제가 그걸 또 너한테 일렀어. 아주 애를 잃은 것도 모자라 부모 자식 사이까지 갈라놓는 불행의 불씨구나. 제가 집사람 휴대폰 통화 기록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잘못은 애초에 어머니, 아버지가 하셨으면서 왜 저희 집사람을 욕하세요? 전 집사람이랑 절대 못 헤어지니까 제발 사람 좀 그만 괴롭히세요. 안 그래도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민수야, 너 아예 언제까지 쟤만 감싸면서 속상해하는 부모는 안중에도 없어 할 거야. 나랑 내 아빠 다 널 위해서 이러는 거야. 주위에 집안 좋고 능력도 좋은 여자들이 널렸는데 왜 자꾸 별 볼 일 없는 쟤한테만 목을 매? 이제 애도 없으니까 정신 차리고 이제라도 이혼하고 좋은 혼처 찾자. 사람을 왜 그렇게 조건으로만 보고 판단하세요? 그동안 집사람이 두 분께 잘하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했어요.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제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세요? 분명 말씀드리는데 전 집사람하고 이혼할 생각 절대 없어요. 아시겠어요? 저는 원망스러운 마음을 담아있는 힘껏 소리친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후 전 아내가 상처받을까봐 부모님 집에 가지도 않았어요. 부모님의 전화 절대 받지 말고 문자가 와도 보지 말라며 아내에게 신신당부하기도 했죠. 제가 지켜줄 테니 부모님을 무서워할 필요는 절대 없다면서요. 그렇게 한동안 잠잠한 것 같더니 어느 날 아내가 펑펑 울며 제게 이러는 겁니다. 당신 부모님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부모님 얼마 전에 나 찾아와서 1억 줄 테니까 당신 옆에서 제발 떨어지라고 하시더라. 나 같은 사람한테 돈이면 충분하지 않냐면서 말이야. 너무 모멸스러웠는데 이걸 말하면 내가 진짜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는 것 같아서 말을 못했었거든. 당신이 나 때문에 어머님, 아버님이랑 멀어진 것 같아서 나 너무 죄책감 느꼈었단 말이야. 두 분이 그랬어. 난 화목한 가족 사이를 갈라놓은 불행의 불씨라고. 절대 아니야, 여보. 왜 잘못은 두 분이 하고 있는데 죄책감은 당신이 가지는 거야. 기다려. 내가 당장 달려가서. 그게 끝이 아니야. 내가 돈을 안 받으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이젠 할머니까지 찾아가셨었대. 나랑 당신이 좀 헤어지게 만들어 달라고 나한테처럼 1억을 준다고 하셨대. 물론 할머니 그 돈을 받진 않고 놀라서 나한테 전화하신 거야. 어떻게 우리 할머니한테까지 그런 모욕을 주실 수가 있어. 나 정말 할머니께 너무 죄송하고 괴로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부모님은 아내뿐 아니라 할머님까지 이번엔 돈으로 회유하려고 했던 거예요. 저는 당장 처가로 달려가 할머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죄했어요. 에휴, 우리 지은이가 자네 집에서 환영받지 못했다는 건 대충 알고 있었다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자네가 무슨 잘못이 있겠냐는 소리지만 지은이 할미 입장에선 정말 개탄할 일이야. 자네 부모가 뿌려가며 쫓아냈네? 너무 서운해하지 말게. 그리고 자네랑 지은이가 서로 얼마나 애틋해하는지 아니까 헤어지라고는 말 못하겠지만 우리 지은이 좀 제발 잘 지켜주게. 그날 할머님께 눈물로 용서를 빈 뒤 저는 다시금 부모님을 찾아가 집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두 분 돈이 그렇게 많으세요? 그래서 사람을 이번엔 돈으로 회유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식인 제 앞에서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어디까지 절 수치스러운 죄인으로 만들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대체 왜 절 이렇게 괴롭히시냐고. 우리가 오죽했으면 이러겠니? 제가 너 앞길을 영원히 망칠 거야. 너보다 훨씬 오래 산 우리 눈엔 다 보여. 말로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 이번엔 좋게 설득하려고 했건만 제가 보통 독한 게 아니구나. 아주 널 단단히 홀려놓고 안 놓아주고 있어. 심지어 부모님은 이후 아내의 직장 앞을 찾아가 괴롭히기까지 하셨습니다. 인생 더 고달파지기 싫으면 빨리 이혼하라면서요.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듣고 기겁한 저는 한동안 약국 문까지 닫고 아내 회사 앞을 지켰어요. 그 결과 이혼을 종용하기 위해 퇴근 시간에 맞춰 아내를 찾아갔던 부모님을 몇 번이나 먼저 발견하고 막아낼 수 있었죠. 전 그렇게 아내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끊임없이 지쳐갔던 모양이었어요. 결국 결혼한 지 1년 반쯤 됐던 어느 날 아내는 제게 이혼하자고 하더라고요. 나 너무 힘들어. 이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야. 미안한데 여보, 우리 그만 이혼하자.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이 집안을 벗어나는 일밖에 없는 것 같아. 나 때문에 우리 할머니도 너무 속상해 하시잖아. 여보, 내가 더 잘할게. 내가 더 열심히 당신 지켜줄게. 할머님께도 더 사죄드리고 잘하려고 노력할게.
아니, 그냥 나 아예 부모님하고 인연을 끊을게.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이 모르는 곳으로 아예 이사 가서 살자. 그러니까 제발 이혼하자는 말은 하지 마. 내가 당신 없이 어떻게 살아? 아니, 부모 없는 서러움을 잘 아는 내가 어떻게 부모, 자식의 인연을 끊으라고 말할 수 있겠어? 지금까지만 해도 난 충분히 당신하고 당신 부모님 사이를 갈라놨어. 난 그렇게 집안을 망친 여자라고 당신 부모님한테 더는 욕먹고 싶지도 않고 이젠 제발 평범하고 평온하게 좀 살고 싶어. 여보, 나 요새 사실 정신과에도 다녀. 너무 우울하고 힘들어서. 제발 나 좀 살려줘. 나 좀 제발 놓아줘. 저는 엉엉 울며 매달리며 그런 아내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모님과 인연을 끊겠다고까지 해도 아내의 마음은 이미 확고하더군요. 저는 결국 아내를 놓아줄 수밖에 없었어요. 힘들어서 정신과까지 다니게 된 아내의 망가진 마음과 스트레스 때문에 말라도 너무 말라버린 아내의 몸을 보니 더는 욕심을 부릴 수가 없었어요. 아내가 더 불행해지지 않게 하기 위해 전 아내를 놓아줘야만 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눈물로 보냈고 할머니와 처제와도 눈물로 작별해야 했죠. 아이고, 잘했다. 우리 아들. 그래, 아직 늦지 않았어. 이 엄마가 주위에 좋은 새 혼처있나 얼른 알아볼게. 우리 아들이 이제야 올바른 길로 가게 됐구나. 우리 오랜만에 셋이 술이나 한잔할까? 오늘 위스키가 아주 달겠구나. 아내와 제가 갈라서자 부모님은 경사가 난 듯 좋아하시더군요. 하지만 전 그런 부모님을 싸늘한 눈으로 보며 절연을 통보했어요. 제가 이혼하면서 포기한 가족은 아내뿐만이 아니에요. 전 이제 두 분도 안 보고 살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두 번 다시 이 아들 찾지 마세요. 뭐? 민수야, 그게 무슨 소리야? 너 아직도 이 엄마랑 아빠 마음을 모르겠어. 우린 다 널 위해서 그런 거야. 우리가 얼마나 널 힘들게 낳고 키웠는데 수준 안 맞는 집안. 사람 수준을 돈과 직업으로만 판단하는 두 분 잣대가 결국 저랑 집사람을 망가뜨린 거예요. 두 분이 절 사랑으로 키우셨다는 건 알지만 제 아내 또한 할머님의 누구보다 소중한 보물인 사람이에요. 남의 자식을 함부로 무시하고 괴롭힌 두 분의 자식인 절 잃는 걸로 돌려받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자꾸만 제 아내에게 불행의 불씨라고 하셨는데 저와 두 분 사이를 갈라놓은 건 두 분 자신이세요. 그동안 키워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저를 붙잡는 부모님을 뒤로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이후 전 부모님이 찾아오시지 못하도록 아예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매일같이 술을 달고 살았죠. 퇴근하면 약국 주변 술집을 찾아가 새벽까지 술을 퍼마시거나 집에서 술을 마시며 아내와의 사진을 들여다보다 울다 지쳐 잠들곤 했어요. 여보, 이때 우리 참 행복했었는데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됐을까? 왜 내 전화를 안 받는 거야? 당신은 나 없이 지낼 만한 거야. 보고 싶어, 여보. 술을 잘 하지 않던 저는 미처 몰랐는데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 술을 찾게 되더군요. 어떻게든 잠에 들기 위해서요. 그래서 안 되지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괴로움에 아내에게 전화를 해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저와의 연락을 아주 냉정하게 딱 끊어버렸어요. 결국 제가 할 수 있었던 건 죄송하게도 할머님께 전화에 하소연하는 일뿐이었죠. 전 그렇게 딱 한 번 전화를 드려 진상을 피웠는데 그때 할머님은 그런절 조용히 달래주셨습니다. 할머님, 잘 지내세요? 혹시 지은이가 어떻게 지내요? 밥은 잘 먹나요? 좀 웃기도 하나요? 지은이가 제 전화를 안 받아요. 할머님, 제가 지은이한테 전화할 자격 없다는 건 아는데요. 저 정말 숨을 못 쉬겠어요. 그냥 다 잊고 잘 살려고 해봐. 지은이도 잘 지내고 있으니까 자네도 이젠 자네 인생 살아. 아쉽고 슬프지만 어쩌겠나?
결국 이렇게 인연이 아니었던 것을. 술도 적당히 마시고 몸 망가지지 마. 그렇게 폐인처럼 살며 저는 살도 10kg 가량이나 빠져버렸어요. 밥도 안 먹고 잠도 잘 못 자며 술만 달고 살았으니까요. 그렇게 이혼 후 3개월쯤 지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 전 일이 끝난 후 친구 녀석이 절 불러내 술을 마시자고 했어요. 모든 의욕이 없을 때라 귀찮았지만 고마운 마음에 억지로 몸을 버스에 실었던 거죠. 그런데 그건 하늘이 절 불쌍히 여겨 내려준 마지막 기회이자 선물이었더군요. 창가에 앉아 무심히 창밖을 보고 있던 저는 눈앞의 광경에 눈이 점점 휘둥그레졌습니다. 당시 버스가 정차했던 곳은 목적지보다 몇 정거장 앞이었던 한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그런데 그 정류장 의자에 낯이 굉장히 익은 사람이 웅크리고 앉아 있더라고요. 서서히 눈에 초점이 들어온 저는 그 사람이 바로 3개월 전 이혼한 제 아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버스가 문을 닫고 막 출발하려고 하더군요. 그리움이 뻥 터져버린 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기사님께 소리쳤어요. 기사님, 잠시만요. 저 내릴게요. 차 좀 세워주세요. 급하게 세워진 버스에서 내린 뒤 전 천천히 아내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아내를 부르면서요. 여보, 왜 여기 있어? 여긴 어쩐 일이야? 당신이 왜 여기? 난 어디 가는 길에 당신 보고 버스에서 내렸어. 근데 여보,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세상에, 땀 좀 봐. 안 되겠다. 병원 가자. 얼른. 그런데 아내의 상태가 어딘가 굉장히 나빠 보이더군요. 아내는 힘이 하나도 없었고 안색도 파리했어요. 게다가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는지 딱 봐도 아내의 몸에 문제가 있어 보였어요. 약사인 저는 한눈에 아내가 환자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자세히 보니 아내는 그냥 웅크리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축 늘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반가움이고 뭐고 아내의 걱정에 눈이 뒤집힌 저는 얼른 아내를 데리고 택시를 잡았습니다. 됐어. 그냥 가. 나 괜찮아. 병원 가더라도 내가 알아서 갈게. 지금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면서 왜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 그냥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그냥 내 말 들어.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쓰러지는 것도 민폐인 거 몰? 잠깐만. 빨리 와. 택시. 택시. 그 와중에 그냥 가라는 아내와 실랑이까지 해야 했어요. 결국 전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모질게 말까지 내뱉은 후에야 병원에 데려갈 수 있었죠. 아내는 몸도 잘 가누지 못해 전 아내를 거의 들쳐 없다시피 부축해 택시에 태우기까지 했어요. 아내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거의 축 늘어져 버렸습니다. 아내가 검사받는 동안 저는 아주 초조하게 기다렸어요. 그리고 잠시 뒤 의사가 저를 따로 조용히 부르더군요. 보호자분, 잠깐 와 보셔야겠는데요. 그때 의사의 말은 충격적이기 그지없었습니다. 이지은 환자분, 지금 임신 중인 거 알고 계셨나요? 네. 임신이요. 모르셨어요. 5개월쯤 되신 것 같은데. 하긴 워낙 마르셨고 배도 작은데 옷도 펑퍼짐한 걸 입으셨으니 모르셨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환자분은 임신으로 인한 저혈압이 온 데다 몸이 많이 약해진 상태예요. 임산 붙이고 너무 마르셨으니 평소에 신경 좀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요? 저와 이혼한 지 3개월밖에 안 된 아내가 임신 5개월이라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머리가 하얘지더군요. 하지만 더욱 저를 경악하게 했던 건 이어진 의사의 충격적인 통보였어요. 갑상선암이요? 네, 다행히 상태가 심각한 건 아니라 자세한 건 다시 검사하고 진료해 봐야겠지만 아마 출산 후에 수술을 받으셔도 될 겁니다.
임신한 분들에게 이런 갑상선암이 꽤 발견되는데 비슷한 경우에 많이들 그렇게 하시거든요. 예후도 굉장히 좋고 진행 속도도 빠르지 않은 암이어서요. 아내의 임신과 암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저는 힘없이 누워있던 아내의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조금 기운을 차린 아내는 상체를 일으켜 앉아있더군요. 저는 그런 아내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여보, 당신 임신했었어. 대체 언제 알게 된 거야? 그래서 자꾸 나한테 가라고 한 거구나. 내가 알게 될까봐. 그리고 당신 갑상선암이래. 이것도 알고 있었어. 임신 사실 숨긴 건 미안해. 근데 내가 암이라니. 난 그냥 요새 몸이 좀 피곤하고 안 좋은 줄만 알았는데 내가 암이라고. 그래, 이 미련한 여자야. 임신한 사람이 몸은 왜 이렇게 말랐어? 이렇게 잘 안 챙겨 먹고 다니니까 무서운 병이 걸리는 거잖아. 저는 눈물을 쏟아내며 의사에게 들은 병에 대한 설명을 아내에게 해줬습니다. 다행히 아이를 충분히 지킬 수 있다는 말에 그제야 아내는 안심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그런 아내에게 눈물을 여전히 펑펑 쏟으며 물었어요. 대체 왜 나한테 임신했다고 말을 안 했어? 언제 알았어? 설마 나랑 이혼하기 전부터 알았던 거야? 맞아. 그래서 나 당신한테 이혼하자고 말한 거야.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아이를 지키려면 그 집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어. 알지? 당신 부모님이 날 얼마나 싫어하고 괴롭혔는지. 그런 사람들이 내가 다시 임신했다고 한들 절대 날 곱게 봐줄 것 같지가 않았어. 가뜩이나 나 때문에 당신하고 멀어졌다고 원망하던 분들이었으니까. 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보다 훨씬 날 못마땅해 했을 게 당연하잖아. 난 이번엔 정말 우리 아이를 지키고 싶었어. 그래서 미안하지만 당신에게서까지 도망쳤던 거야. 당신하고 연락이 닿으면 분명 당신 부모님도 우리 아이의 존재를 알게 될 테니까. 난 당신 연락도 전부 안 받았던 거야. 혹시 당신 부모님이 나랑 당신을 갈라놓으려고 우리 애한테까지 무슨 해코지라도 할까봐 난 당신 부모님이 정말 너무 무서웠어. 아내는 거의 절규하며 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아이를 지키기 위해 이혼을 선택했던 거예요. 그 와중에 그 착한 아내는 제게 임신 사실을 숨겨서 미안하다고 사과까지 하더라고요. 저는 제 아이까지 다시 가진 아내를 무조건 제가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꼭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나 당신하고 이혼하자마자 우리 부모님하고 인연 끊었어. 그리고 나 부모님이 모르는 곳으로 이사도 했어. 물론 약국은 옮기지 못했지만 한두 번 찾아오신 걸 냉정하게 외면했으니까 더 이상 거기로 찾아오시진 않더라. 그러니까 여보, 제발 나랑 다시 같이 살자. 이번엔 내가 진짜로 당신하고 우리 아이 지켜줄게. 이젠 당신을 괴롭힐 부모님도 어디에도 없어. 제발, 여보. 나 당신 없이 사는 3개월 동안 정말 숨만 붙어있는 채로 살았어. 내 얼굴 좀 봐. 이게 사람 모습이야. 제발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줘. 제 애원의 아내도 눈물을 멈추지 못하더군요. 결국 아내는 앙상해진 제 얼굴을 매만지며 절 받아주었죠. 얼굴이 이게 뭐야? 나 같은 건 다 잊고 살지 그랬어. 여보, 사실 나도 너무 힘들었어. 애를 생각해서라도 잘 먹으려고 했었는데 당신이 너무 보고 싶어서 밥도 잘 넘어가질 않더라. 그래서 이렇게 마르고 저혈압의 암이라는 무서운 병까지 찾아왔나 봐. 나도 당신이 너무 그립고 힘들었어. 정말이지. 당신도 내가 보고 싶었던 거지? 여보, 이젠 우리 두 손 다시 놓지 말자. 당신도 우리 아이도 내가 반드시 지켜낼 거야. 내가 당신 병도 다 낫게 할 거고 우리 아이도 지켜낼 거라고.
드디어 제게 마음을 열어준 아내에게 저는 연신 고맙다고 말하며 오열했습니다. 아내가 절 받아줬다는 기쁨도 컸지만 그만큼 너무 미안했거든요. 저희 부모님 때문에 혼자 많이 힘들어하다가 그런 병까지 걸린 아내에게요. 그리고 잠시 뒤 소식을 듣고 할머니와 처제가 병원으로 달려왔더군요. 그때 아내는 안정을 위해 병실로 옮겨진 상태였죠. 저는 할머니와 처제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어요. 임신한 지은이를 지금껏 혼자 두고 암까지 걸리게 한 제가 너무 큰 죄인이라는 거 압니다. 할머님, 지은이 몸이 이렇게 악해지게 된 건 모두 다 제 탓이에요. 하지만 저 절대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을게요. 이런 못난 절 다시 받아준 지은이를 저 목숨 걸고 지켜주면서 살 겁니다. 그러니까 저 다시 한 번만 사위로 받아주시면 안 될까요? 처제, 날 다시 한 번만 형부로 받아주면 안 될까? 아휴, 젊은이들 수혜가 하늘을 올렸나 보네. 그래, 그러니 이런 우연으로 서로 이렇게 다시 마주친 거지. 그래, 어디 다시 한번 잘 살아보게. 나도 임신한 몸으로 매일 울고 밥도 잘 못 먹던 우리 지은이를 보면서 가슴이 이만저만 찢어지는 게 아니었어. 그래도 이게 운명이겠거니 하고 지켜만 봤던 거야. 그리고 만약 오늘 자네를 만나서 병원에 오지 않았더라면 우리 지은이가 암에 걸린 사실도 아주 늦게 알았을 거 아닌가. 자네는 우리 지은이에게 귀인이나 다름없네. 감사하게도 할머님은 못난 손주 사위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습니다. 그 옆에서 아내가 암이라는 사실을 알고 펑펑 울던 처제 또한 이번엔 부디 잘 살라는 고마운 말을 제게 해주더군요. 자격 없는 절 받아준 처가 식구들과 아내에게 너무 고마워. 전 고개를 떨군 채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아내는 3일 정도 안정을 위해 입원했고 우리는 다시 재결합했습니다. 아내는 이사 후 혼자 살고 있던 제 집으로 다시 들어와 살기 시작했죠. 출산 후 수술을 진행하기로 한 아내는 임신 기간 동안 암의 경과를 보기 위해 주기적인 검사를 받으러 다니게 되었어요. 저는 그런 아내를 데리고 꾸준히 병원을 다녔고 임산부와 저혈압, 그리고 암에 좋은 영양제와 몸에 좋다는 건 다 챙겨주며 아내를 보살폈습니다. 제게 짐이 되기 싫다며 아내를 설득해 일까지 그만두게 하면서요. 당신 몸 상태가 이런데 일은 무슨 일이야. 이럴 때 당신 지켜주려고 내가 돈을 잘 버는 거 아니겠어. 당신이 짐이라니 가당치도 않아. 늘 말했듯이 당신은 내 목숨이고 살아가는 이유야. 난 그걸 당신하고 헤어져 있는 동안 뼈저리게 깨달았어. 그러니까 진짜로 날 위해 일 그만두고 건강부터 생각해. 부탁이야. 그런 제 진심의 아내도 더는 고집을 부리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 아내와 재결합하자마자 오랜만에 부모님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고 이렇게 말씀드렸죠. 저 두 분 보고 싶어서 찾아온 거 아닙니다. 저 집사람이랑 재결합했고 집사람은 이미 임신도 한 상태예요. 그 사실을 혹시 나중에라도 알고 두 분이 또 집사람을 괴롭힐까봐 저 이렇게 찾아와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저희 집사람 또다시 괴롭히지 마세요. 만약 또 연락하고 찾아가서 제 아내나 할머님을 괴롭히면 그땐 저 부모님이고 뭐고 바로 고소할 겁니다. 아버지, 그래도 전직 고위 공무원이셨는데 자식에게 고소당하는 불명예 얻으시면 안 되겠죠. 어머니도 그런 분명 주위에 망신 크게 당하실 거고요. 부모님은 저를 배은망덕한 놈이라며 소리를 지르고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물론 자식으로서 굉장한 불효였지만 이미 가정을 꾸린 제게 가장 중요한 건 아내와 아이를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했기에 저는 마음을 독하게 먹고 그 집을 나왔죠. 그 뒤 부모님은 제 약국으로 찾아와 이렇게 말하기도 하셨습니다. 민수야, 너 지금 속고 있는 거 아니야. 쟤 혹시 바람 피워서 다른 놈 씨를 품고 있는 거 아닌? 너 분명 속고 있는 거야. 제발 그만 좀 하세요. 대체 멀쩡한 사람을 어디까지 그렇게 몰아가시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인 거 두 분도 아시잖아요. 이놈아, 너도 부모가 돼보면 알 거다. 자식 앞길을 위해서 부모가 못할 짓이 뭐가 있니? 이건 절 위한 길이 아니라 두 분의 만족을 위해 제 인생을 조종하시는 거 아닌가요? 두 분, 죄송하지만 전 제 아내를 지켜야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소중하셨다면 애초부터 제 아내를 괴롭히지 마셨어야죠. 저는 그런 부모님에게 맞서 싸웠습니다. 결국 부모님은 절 포기하고 약국에도 찾아오지 않게 됐죠. 그렇게 아내와 재결합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전 아내와 아들과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언제 10kg나 빠졌던 사람인지 모를 만큼 저는 살도 포동포동하게 올랐답니다. 주부가 된 아내가 어찌나 아이와 제 음식을 푸짐하게 차려주는지 제 살은 마치 행복만큼이나 두툼해졌어요. 여보, 이제 나 그만 좀 먹여. 나 벌써 우리 제외했을 때보다 15kg이나 쪘어. 지금 딱 보기 좋아. 잘 먹으면서 운동하면 되지? 우리 아들, 아빠 하나도 안 뚱뚱하지? 멋있지? 아빠 멋있어. 아빠 최고. 아내는 출산 후 수술을 받고 무사히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완치 판정을 받으려면 멀었기에 아내는 지금도 꾸준히 검진을 받으며 지내고 있어요. 저는 그런 아내의 건강을 위해 남편이자 약사로서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죠. 아이고, 우리 집엔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소리가 들리는구만. 할머님, 노인정 다녀오셨어요. 아직 집에 안 오신 줄 알았으면 제가 모시고 들어올 걸 그랬네요. 아파트 상가에서 집까지 코앞인데 모시러 오긴. 자네도 참, 항상 유난일세. 저와 아내는 2년 전부터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한 후 할머님도 함께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처제가 결혼하며 연세가 많이 드신 할머님을 혼자 두기 너무 걱정됐거든요. 아내를 꼭 닮으셔서 저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시던지 합가를 위해 설득하느라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할머님은 여전히 정정하시고 처제 또한 좋은 남자에게 시집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답니다. 한편 얼마 전 아주 오랜만에 부모님께 연락을 받았어요. 오랜만에 걸려온 어머니의 전화를 그냥 무시하기 어려워 받아본 저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민수야, 잘 지내니? 우리 며느리랑 손주도 내 메신저 사진 보니까 우리 손주가 널 참 많이 닮았더구나. 민수야, 이 엄마랑 내 아버지가 잘못했다. 이젠 정말 며느리도 괴롭히지 않을 테니까 우리랑 다시 만나고 지내면 안 되겠니? 너도 너무 보고 싶고 한 번도 못 알아본 손주도 보고 싶구나. 우리 너무 외롭다. 어머님은 이제 와서 후회한다며 울먹이시더군요. 저와 사진으로 본 손주가 너무 보고 싶다면서요. 어머님은 집안 대를 이어야 하지 않겠냐며 이젠 손주를 낳은 제 아내도 인정하겠다고 말씀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런 어머니께 씁쓸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잘 지내기엔 제 아내가 너무 큰 상처를 받았어요. 우리에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그게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요.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해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찾아와 이 행복을 깨지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은 뒤 전 아직까지 아내에게 그때 일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부모님에 대해 말했다가 겨우 아문 아내의 상처가 들춰질까봐요. 부모님과 우리의 관계가 언제 회복될지, 아니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선은 이대로 지금의 행복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해요. 상처는 치유되지만 흉터는 남는다. 그러나 흉터는 삶의 흔적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아내뿐 아니라 제 가슴에까지 남긴 상처는 오래도록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언젠간 아내와 희미해진 흉터를 뒤돌아보며 웃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그리고 그날이 검은 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오래오래 계속되길 바라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2번 다시 일어서지 않을 아내와 제 아들을 지켜주면서요. 만약 그날 그 버스 정류장에서 아내를 보지 못했다면 지금 전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제 아내와 아이는 정말 상상도 하고 싶지 않을 만큼 슬프고 끔찍할 것 같아요. 저는 다행히 하늘의 관용으로 인해 아내와 아이를 되찾을 수 있었지만 여러분께선 저처럼 바보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한 번이라도 놓치지 말고 꼭 붙잡고 지키며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각박하고 믿을 사람 하나 없는 요즘, 내가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은 그만큼 가치 있고 소중한 존재일 테니까요. 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다가오는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올해 마지막 날까지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들 곁에서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구독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따뜻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